BGM이 좋아, 이 불어. 야, 네. 코드가 다시 나왔어요, BGM이. 자,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아, 저희도 탈퇴할 뻔했다, 지금. 신삼면시대. 지난주에 쉬었는데, 이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기다가 누구랑? 위드 뉴 페이스와 세 분 소개합니다. 양문지. 야, 이거 누가 새로 나와도 이게 다 문지 돼. 때문에 대부분 다 돼요. 그지? 양문지 세 분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그리고 지. 네, 안녕하세요. 양절입니다. 뭐 휴가에서 뭐 하다 온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신났어, 정신을 근데? 못 차려요? 아, 뭐요? 오늘 금요일이면 일주일 내내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언제까지 갔지? 수요일 날 다시 아, 돌아왔어요. 어제는 방송했잖아요. 네, 근데. 수목금, 화요일 날 와가지고 수목금 했어요, 3일. 아니, 뭐라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경황이 없지? 안 알려주지. 알고 싶진 않아요. 아니, 굳이. 오랜만에 좀, 나름 장기휴가 간 거거든요. 네. 나름. 목, 금, 토, 일, 월, 화? 아, 좋더라고. 아, 여기 사람 좀 쉬어야 돼. 그러니까 노는 게 좋아요. 얼굴이 좋아졌네. 뭐 쉬어야 돼. 지금 보니까 황선홍님께서 양 변호사님 적극적 태도, 새로운 케미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셨나 보다. 이 양 변호사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 아, 이거 왜냐면, 사실은 그렇지. 이 새로운 분이 오시면 기존 그러네요. 멤버들은 네. 화합, 이렇게 적응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 나오신 분한테 편하게 하십시오. 아, 네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이러는데 제가 편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양 변호사님 막 리액션, 어머, 막, 그죠? 리액션이, 예,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 나오면 이 사실 처음 출연하는 신인 출연자가 할 수 있는 리액션이 그렇지. 아니야. 네. 예, 범상치 그래서 않아요. 예, 범상치 않아. 않은 리액션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양 변호사의 기대를 맡기서 따라하지 말고. 그리고- 나 눈 지금 상했잖아. 아침부터. 아, 내 리액션? 아, 진짜. 아, 쉬고 오더니 너무 과도해, 지금. 과도해, 지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우리 남자 양변. 같은 성씨가 나왔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이랑 좀 다른데? 막 적극적으로 막, 스튜디오가 좋습니다. 이런 거. 원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 스튜디오가 좋습니다. 아, 오늘 새로운 게 아까 그 노이즈 캔슬링을 처음부터 빼더라고. 그치. 원래 안 듣는데. 원래 얘기하면. 이러면 허칭창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 스튜디오가 좋아요부터. 처음 배운 분한테 예의는 갖춰야죠. 그래요? 네. 이 새로운 양남매? 이거 될 것 같은데 뭔가? 자, 일단 오늘 좀 봅시다. 요거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산 거는 아유. 우리 신인 투수에게. 네. 자, 양나라 변호사. 요거 네. 구미 여아 사건. 근데 사실 사건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네. 어제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다고 그러는데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알고 보니 엄마였다.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은요. 21년 2월에 구미의 한 빌라에서 아사로 추정되는 3세 여아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당초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가 딸 김 씨의 처벌 등을 우려해서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가 포기하고 네. 경찰에 직접 신고한 건데요. 알고 봤더니 외할머니가 그런데 아니었어. 그렇죠. DNA 검사를 했더니 신고했던 그 석 씨가 외할머니가 아니고 엄마였다. 이렇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어났죠. 네. 그런데 대법원은 18일 날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던 성모 씨에 대해서 외할머니, 형식상 외할머니, 실제로는 엄마. 네.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지난해 6월에 대법원이 석 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1, 2심의 징역형을 파기한 뒤에 수사기관한테 더 그 아이 바꿔치기랑 관련된 증거 더 내놔라 했는데 그걸 못 냈던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어제 무죄 확정 그래가지고 일부 시민분들은 뭐야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던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치 은닉은 요거는 유죄야. 네. 아이 처음 사체로 발견된 3세 여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딸이었던 손녀인 줄 알았던 딸이었던 그 아이는 사망한 게 맞는 거고 그 아이의 시신을 감추려 했던 것도 맞는데 네. 다만 그럼 손녀는 어디 갔냐? 그래서 검찰에서는 처음에 이 손녀를 빼돌려서 그러니까 사실 약취했다, 유괴했다 이렇게 그 본 아이 거죠. 지금 유기된 아이는 석 씨 입장에서는 자기 친딸이고 친딸이고 자기 손녀 바꿔치기했다. 네. 그 손녀는 어디 갔냐? 그 손녀가 어디 갔냐? 그거를 석 씨가 병원에서 빼돌렸다, 바꿔치기 했다라고 검찰은 기소를 한 건데 네. 법원에서 봤더니 아이가 없는 건 맞는데 이걸 석 씨가 빼돌렸다는 증거를 우리는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아, 이제 1, 2심에서 유죄 나왔다며요. 그렇죠. 1, 2심에서 유죄 나올 때는 지금 어쨌건 정황상 그게 아니라면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쪽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긴 그러긴 그렇지. 아무리 네. 봐도 딸이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 딸도 애가 어디 출산한 게 가지 맞고 않았으면 사망한 아이는 이 석 씨의 아이가 맞는데
그럼 바꿔치기가 됐으니까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걸 기초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이 띠지 같은 게 뜯어져 있었다.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이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그럼 그 애는 어디 갔는데? 그 애를 못 찾았잖아요. 그 애를 일단 못 찾았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시기 방식도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됐고 어쨌건 바꿔치기가 됐을 거야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바꿔치기 했다라는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려웠던 것 아닌가. 이제 그러면서 사실 분명히 손녀는 그러니까 자기 딸은 사망했고 손녀는 사라졌는데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린 게 된 거죠. 야, 그러면은 석 씨의 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여동생은 죽었고 자기 친딸은 어디 간지 모르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렇죠. 이게 진짜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 영원히 저 양변 이거 이렇게 되면 미제로 남는 건가? 못 찾나? 그렇죠. 그리고 석 씨는 처음부터 사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절대 내 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나는 애를 낳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당사자만 아는 거고 네.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기 거기가 때문에 좀 입을 안 여는 거죠. 그렇죠.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그 애는 어디 갔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사건이 아직 안 끝났는데 두 가지가 일단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에서 지금 석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다라면 네. 다른 진범이 있다고 보고 그걸 추가를 수사를 해야 될 건지가 일단 문제가 되고 저는 아이가 정말 살아서 무사하기를 정말 바라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진범이 그럼 누구냐 찾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만약에 석 씨가 실제로 그랬다는 걸 다시 찾았을 경우에 다시 기소할 수 있을까? 일사부재리상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받았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밝혀져도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무죄다가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뭐 더 이상 죄를 못 묻죠. 못 묻죠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못 묻지. 네. 그러면은 그거를 안다면은 아니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석 씨가 아이 행방을 이제는 확정판 그렇죠. 무죄 나왔고 네. 자기가 설령 죄를 저질렀어도 법적으로는 처벌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좀 네.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면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법적인 것도 떠나서 자기 딸이고 자기 손녀잖아. 그렇지. 어찌 됐건 자기 혈연이잖아. 피부치잖아. 그럼 그 행방을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데 이게 자기 딸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근데 얘기를 해줘야 또 되는 거 아닌가? 두 분 말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가정? 그 딸의 아이 지금 사라진 딸의 아이를 뭐 살해했거나 기타 추가 범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잘 살고 있으면은 그 뭐 지금 양변 얘기했던 것처럼 밝혀되죠 진짜 처벌 안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추가 범행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밝히지도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요 얘기는 좀 안타깝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요거 백변 네. SG 항상 SG SG 증권은 하면 사실 자꾸 죄가 원업이 없어. 나오지 그리고 또 SG 원업이 나오고 SG 자꾸. 원업. SG 증권은 죄가 없어 그냥 증권 없는 그 거지. 증권은 회사를 통해서 물량이 나왔을 뿐인데 진짜 그 SG증권도 손해를 좀 봤을 것 아니, 같아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돈은 좀 벌었을 거예요. 왜냐면 수수료 증권회사가요. 증권 제가 좀 아니, 증권회사 이미지가 지금 지금 이미지. 이미지 근데 이미지는 타격인데 근데 거기서 물량을 많이 나게 SG증권이랑 라더견 대표랑 같은 데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렇지 이미지. 예. 근데 어차피 이런 건 있어요. 이 외국계 증권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데도 그 외국계 증권회사들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거기를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기관 투자자만 하기 때문에 별 별로 상관없어요. 이미지 뭐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어쨌든 수수료는 많이 벌었을 거야.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어찌 됐건 자 라더견 대표 네. 구속됐는데 자산 동결한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더견 대표는 본인은 무고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구속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구속이 돼서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본인이 벌었던 범죄 수익은 전부 몰수 또는 추징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있지. 아, 큰일 났네. 야, 빼돌려. 그래서 이제 빼돌릴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못 빼돌리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가압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소하기 전에 일단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이제 자산을 동결한 건데 그게 한 재산 2,642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일단 현재까지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라 대표 등이 시세 조정으로 한 2,642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그중에 한 절반인 1,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상태고 아직 뭐 유죄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자산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는요 이 사건 터지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라더견이란 인물이야 인물.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가 조작 방식이 정말 새로운 스타일이거든요. 완전 기존에 새로운 스타일이죠. 정말 이 무슨 도쿠가 이에야스도 아니고 3년 동안 정말 장기적으로 진짜 원래 주가 조작이라는 게
한껏 빡 한번 올렸다가 빡 치고 빠지는 건데 이건 3년 동안 하루에 1%씩 해가지고 그냥 아니, 조금씩 조금씩. 근데 거기서 독후가 ES를 왜 나와요? 아 그냥 뭐 인내 뭐 이런 거. 아 미안해 잘못했어. 아니 너무 놀았어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았어. 적당히 놀다 와야지. 저의 인문학에 대한 무식함을 자꾸 저 이렇게 드러내려 하지 마세요. 양변이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런 거. 아니 너무 궁금해서 저는 호기심이 들어서 뭐 그렇다고 뭘 자꾸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자 그런 게 양재희 알고 변호사 싶어서. 오늘 저 뭐야. 경고? 살롱지 잘 때까지 마이크 정지. 어찌됐건 이 새로운 스타일의 축구 주작이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이게 뭐 하는 사람인가. 예를 들어 어디 저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 출신인가. 왜냐면 선수 출신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 주가 조작이란 거. 그런데 봤더니 PC방 사장님이었다. 그럼 PC방 사장님 하다가 2,600원 자산을 어떻게 모았대요, 이거? 양변 이거 좀 정리 나온 거 있어요? 아, 네, 양변이 이거는 둘이라. 네. 그렇구나. 아, 여기는 정지예요, 마이크. 그렇죠. 남자 양변한테 당분간 안 물어봐. 내가. 네, 근데 PC방을 그 운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네. 보니까 예. 이거 보니까 야, 근데 이거 뭐 주식에 자기 손대서 말아먹은 적도 있다며? 2011년에 PC방 가지고 있을 때 1억 들고 3천만 원 날려먹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서점에 가서 책을 뒤지다가 아이디어를 얻었다. 동국대 정보관리학과 공과학번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냥 독학이에요. 지금 뭐 대단하게 아니라 그 뒤로 여러 가지 투자 자문회사 같은 것들 막 설립을 했는데 유사 투자 자문업자 예, 쓴 거면 뭐 이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시세 조정 방식을 본인 스스로 개발을 한 거고 본인은 이거를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주식을 사서 그 회사 가치가 올라간 거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 방법 자체가 고객들 휴대폰 다 받아서 그거 가지고 거래하고 조금씩 올리는데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진행자 얘기한 것처럼 주가 조작할 때 한 며칠 동안 빡 올려가지고 빵 먹고 빠지는 하면 무조건 걸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3년간 꾸준히 올려서 조금씩 엑시트하려고 했던 것을 그러니까 본인은 자꾸 피해자라고 하는 게 키움증권 측에서 물량 폭탄 던져가지고 손해봐서 거기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결국은 독학이었습니다. 자, 굳이 말하면 이런 독학. 얘기가 있네. PC방을 가지고 있다가 주식에 손을 대 한 달 동안 1억을 들고 3천만 원 날려. 그 후 서점에 가서 책을 뒤지다가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후 증권방송에 패널로 나서 주식 전문가로 알려지게 됐다. 유튜브 채널 열고 투자 강의 영상 올렸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재산 중에 슈퍼카 10대를 소유하고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안모 씨 또 변모 씨 이렇게 이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 SLS 2차 사치롱 뭐 이런 거 요거를 올렸는데 너무 많아. 예전에 그 청담동 주식 부자로 그렇지. 알려진 맞아요. 네. 이지도 그랬고. 거기도 그거 올렸었지. 근데 이게 일단 뭐 슈퍼카도 그러니까 범접하기 힘든 슈퍼카야. 우리가 보통 아는 슈퍼카가 아니에요. 뭐 근데 특히 라더견 같은 경우는 슈퍼카 10대. 법인 소유로만 4대, 개인 소유 6대인데 일단 뭐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람 땡땡땡 뭐 이런 애들 그런 것들 페 땡땡땡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만 주로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건 고객들 돈을 유치해야 되잖아. 네, 그렇지. 유치하려면 우리 회사가 엄청 능력 있고 멋있고 번듯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무실은 어디다 있을까? 좋은데? 제일 좋은 데 있죠. 롯데 시그니엘에 야, 그거 비싼 데 아닌가? 보증금 5억에 월세 2,500만 원. 월세만 2,500이에요. 네. 이런 데다가 차려놓고 영업을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크게 법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미성님 자산 동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냥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야 이제 피해자분들 좀 피해를 좀 보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보죠. 고개가 돌려져가지고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 마이크 다시 켜주세요. 네? 남자 양변. 그리고 임창정 씨 있잖아요. 네.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는. 어쨌든 본인은 피해자라고 되고 있다. 그 뒤에 뭐 나온 거 있어요? 일단 임창정 씨가 여러 가지 개인 이름을 걸고 하려던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름도 있고 또 대표곡도 있잖아요. 소주 한잔 하자는 거. 이것도 이제 원래 이 이름으로 소주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좋은데 근데 사실. 사실 그쵸. 진짜 나오긴 했어요. 런칭은 절묘하게 했어. 예, 절묘하게. 근데 더 이상 판매를 안 하고 런칭했는데 판매 안 하고 하고
뭐 이 음식점 사업도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뭐 임창정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고깃집에서 임창정을 빼고 지역명을 대신 넣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명을. 그리고 이제 당연히 콘서트 공연도 하잖아요. 네. 임창정 씨만 빠졌다라고 하고 실제 임창정 씨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 한 50여 명 이상이 또 집단으로 피해 손해배상 소송 청구도 들어갔어요. 네, 집단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자인지 이게 아마 앞으로 남은 관건일 겁니다. 지금 당장은 다 나도 손해봤다고 하는데 근데 왜 라더견 씨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불안한데 이거 너 해소해 줄 수 있어? 불안하다는 건 미필적이라면 뭔가 문제 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목소리에 있는 분들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아마 검찰에서 그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볼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요거 마무리하고 근데 또 원고 이렇게 써 있어. 다음 사건은 양변을 소개해 주시죠. 나래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되죠. 나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네. 자, 요거 근데 축구 안 좋아하잖아요. 축구하고 이거 뭔 상관이에요? 아, 그래요? 관계 있지. 이 사람이 어떤 그럼. 유명한 축구 선수 정도는 알아야죠. 그럼. 손준호 선수 중국 진출해서 중국 소속팀을 이루어 이끈 선수잖아요. 아, 이거 그거 여기 아는 요거 거죠. 외워왔다. 요거 자, 외운 그럼 거야. 저 모르는 거야, 모르는 딥한 거. 질문. 손준호 선수 포지션이 어디야? 모르죠. 거봐. 이걸 알아야 돼. 상관이에요. 미드필더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건 사고가 나는 상황인데 엄청 희한한 하나 사람이네. 더 들어도 어떤 역할을 하는 미드필더가 이런 걸 SBS 물어봐요. 스포츠 프로예요 지금? 아니잖아. 나 축구 담당 기자였어. 그러지 마. 아, 그래요? 어. 아, 근데 모르는구나. 손준호 선수 어느 포지션. 그 이후로는 이제 일을 따랐기 때문에. 어쨌든 네. 지금 중국 저는 왠지 우리가 또 중국 간방에 들어갔다면 왜 이렇게 걱정이 돼? 걱정되죠. 네, 거기가 걱정되죠. 네. 일단 사건. 구류 상태인데요.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한국 국민이 전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라고 구금이 됐다라고 외교부에서 밝혔는데 중국에서 네. 이게 딱 보면 수뢰죄니까 뇌물인데 네. 앞이 비국가 공작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정은 뇌물죄는 공무원만. 근데 국가 공작 위원이라는 건 공무원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비국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수뢰죄를 대상을 적용하나 봐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배임죄. 배임죄 맞아요. 배임죄 같아서 지금 뭔가 돈을 받고 부정한 일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축구팀에서 돈 받고 할 일이 뭐 있지? 승부조작 아닌가? 승부조작은 아닌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승부조작 아니면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감독한테 출전 기회 달라고 뭐 돈 주고 뭐 근데 이런. 여기는 거의 중국에서도 MVP급 활약을 하는 선수라 네. 뭐 본인 출전시켜 달라고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그쪽에서 그렇게 구조한 상황이면 좀 정확한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승부조작 미드필더가 어떻게 승부조작을 합니까? 승부조작에 관련된 선수들은 대부분 공격수 아니면 골키퍼예요. 그렇지. 미드필더가 어떻게 뭐 자기가 승부조작을 해? 메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뒤로 일부러 헛발질하고. 오늘 손준호 선수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포지션 자체가. 포지션 자체가 승부조작을 할 수 있는 포지션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뭔가 다른 이유로 이런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게 법적인 문제인지 외교적인 문제인지 굉장히 헷갈린 그런 상황이에요. 외교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한미일이 공고해지고 뭐 이런 네.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본보기로?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아요. 한국 국가 A매치 A 대표팀 출신이네. 일단 잡아 뭐 이런 거 예를 뭐 들면. 한국에서 MVP 받고 중국 가서도 거의 MVP급 활약하고 MVP 받고 그리고 사실 그냥 한국에 휴가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바로 공항에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하이에서 뛰고 있으니까 왕복표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에 데려다주고 다시 이제 본인은 중국으로 돌아오려고 돌아오고. 왕복표를 끊었는데 상하이 공항에서 출국하다가 이제 딱 잡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중국이 워낙 축구가 승부 조작이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이 축구에 그렇게 돈 때려붓고 인구 13억이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하잖아요. 극단적으로 중국의 월드컵 우승보다 남북 통일이 빠를 것 같거든요. 아니, 우승은 많은 거 월드컵 16강 진출보다는 그렇지. 남북 통일이 신기하긴 빠를 해요. 정도로 안 돼 거기는 축구가. 근데 신기하게도 안 돼. 근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로 승부 조작 얘기하잖아요. 그 승부 조작도 이제 그게 도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도 많고 중국 축구 중국인들 스스로가 인정을 하잖아요. 요즘 동남아시아 수준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손준호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있고 우리 감독도 중국 팀에 많이 맡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진짜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떤 외교적인 간접적인 압박 수단으로 이걸 쓴 거라면
거기 가신 분들 신변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뭐 본인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중국 기업이 어차피 스폰서가 돼서 축구단들을 운영을 할 건데 중국 기업화가 문제가 돼 있는 것 같다. 뭐 횡령한 돈이 그쪽으로 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걸고 들어가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현실적으로 사법 체계가 정보 공개 거의 안 하잖아요. 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외교부 영사가 손준호 선수 면담했잖아요. 네. 예. 별 문제 없. 손준호 면담한테 4개 나왔어요? 아, 그럼 뭐 지금 현재 뭐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가 나온 거라기보다 뭐 지금 뭐 그냥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는 나는 승부조작 관련된 거 당연히 없고, 그다음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뭐 감독한테 뭐 돈 주고 뭐 돈 받고 이런 것도 그런 없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손준호 선수가 만약에 진짜 손준호 선수 말대로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지금 뭐 양절 변호사나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뭔가 다른 이유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 포지션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도 있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에 중국에서 중국 현행법 어기면 거기서 처벌을 받는 거죠. 뭐 당연히 거기서 처벌받죠. 그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마약 유통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마약 유통하던 한국인들 사형 집행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형 집행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었어 그때.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금요일입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신삼변시대와 함께하고 이제 계시고요. 시그니처 코너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해줘 그거를. 해줄게. 다 보고 탑도 안 하고.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말 꼬인다 또. 마음이 없으니까 말이고요.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신삼변시대와 함께하고 계시고. 요거 제가 진짜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구나 했어요. 네. 쌍둥이를 이렇게 이용하다니. 자, 양변 소개 좀 해주세요. 금감원 시험을 본 쌍둥이 얘기.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 신입 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했는데요. 자, A씨는 한은 필기시험과 1, 2차 면접은 본인이 직접 응시했지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은 쌍둥이 형한테 부탁해가지고 대리 응시를 했다가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시험 날짜가 1차 필기 날짜가 겹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를 쓴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꼬리 길면 잡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하루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날 보는 거라서 네. 아주 대담하게 한 건데요. 하는 관계자는 해당 시험일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기업들이 필기시험을 함께 치르는 이른바 금융권 A매치데이인데 네. 한 명이 두 곳의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자체 조사 결과와 수사 결과 등에 따라서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분신술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요. 같은 봐봐. 날. 쌍둥이는 네. 본인들끼리는 알아. 그리고 부모님도 아는데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미묘하게 달라. 근데 남들은 뭐 모르잖아요. 모르지. 일란성이 모르지. 일란성 쌍둥이는. 네. 그럼 이름은 뭐 백성문 쌍둥이. 상상도 하기 싫다. 백성문 쌍둥이 백성무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 아까 내 이름 백성무라고 나왔는데 그치. 고쳐달라 그랬어. 저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 백성무라고. 그치? 상상해. 어우. 백성무 수염 이렇게 나고. 근데 근데 길러야지. 백성무 수험표에 백성문이 가가지고 나 백성문대 하고 시험 쳐도 모르잖아요 남들은. 그렇죠. 잘 잘 모르죠. 모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블라인드라고 직장인들 앱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처음에 응시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사실 시험이 같은 날짜에 봤기 때문에 면접을 둘 다 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A 씨가 한은하고 금감원 면접 절차 두 가지에 동시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대리 시험 친 것 같은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블라인드 앱이랑 같이 그러면 시험 치던 사람들 얘기 중에 나온 건가? 네, 그런 것 같죠. 보통 이런 거는 주변에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막 그런 거 있을 수 네. 있겠다. 네. 블라인드 앱에 나오는 계기에도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카카오톡 SNS 프로필에 뭐 하는 애 붙었다 이런 식으로 바꿨대요 거기에. 아. 근데 이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얘가 금감원 시험 본다 그러는데 하는 그렇지. 어떻게 붙었지? 그렇지. 왜냐면 그러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한 다 거예요. 비슷하거든. 공부하는 우리도 그 옛날에 툴도.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 보면 대부분 알아. 쟤 누구 이렇게 그렇지. 알잖아. 그럼 이 금융권 공부하는 분들 학교나 이렇게 해서 뭐 스타일에서 그렇지. 아는데 야 내가 알기로 백성문이 금감원 군대한다는데 갑자기 하는 시험장에 나타났어. 야 혹시 걔 쌍둥이 성무 아니야? 뭐 이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험 날짜가 하루라도 달랐으면 진짜 뭐 이런 말을 뭐하지만 안 걸렸을 수도 있어요. 시험 날짜가 달렸으면. 그렇죠. 냉정하게. 근데 보면요. 1차 시험 날짜가 한국은행하고 금감원하고 같아. 근데 백성문이 동시에 나타난 거야 양쪽에. 근데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지금 대리 시험을 계획했던 이 동생하고 이 형하고도 이 정도면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랑 그렇죠.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아주 잘했죠. 근데
이거 같은 날 보면 걸린다는 걸 생각을 못 하나? 아니 상상도 못했겠죠. 쌍둥이인데 누가 이걸 아마 아니, 같은 날인데. 면접까지. 같은 날인데 아니, 그걸 면접에 양쪽 다 가고. 서로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다른 친구들은 아마 자기네들이 이 말을 안 정말 하는 거야. 우물한 개구리네요. 나는 과도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쵸. 예를 보면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저희는 우리는 그냥 항족고사하고 뭐 이러니까 부르겠는데 수시는 하루에 여러 개 지원하잖아요. 어. 그렇죠, 예? 하루에? 그럼 예를 들어서 연대랑 고대랑 같은 시험 날 봐요. 그러면은 수험생 입장에서 둘 다 지원하고 싶잖아. 혹시 연대 떨어지면 고대 가고 고대 때문에 연대 가고. 근데 같은 날 시험 보면은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개 걸쳐놓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금감은 혹시 떨어지면 한국은행 가고 싶고 뭐 한국은행 떨어지면 금감원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여러 개 걸쳐놓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건데 아마 근데 형은 또 다른 직장에 합격을 했어 이미 다니거나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대신 시험을 쳐준 거고 네. 동생만 또 합격해서 동생은 한국은행 다니다가 이게 적발이 된 거거든요. 한국은행 직원이었던 거예요. 동생은 네. 그러니까 동생하고 형이 1차는 같은 날 쳤는데 2차부터는 다른 날이었으니까 동생은 한국은행을 쭉 보고 2차 시험부터는 금융감독원도 동생이 또 봤어요. 네. 그래서 둘 다 합격을 했는데 한국은행이 최종 합격을 먼저 하니까 나머지 최종 면접만 안 보고 그냥 한국은행에 다닌 거예요. 지난해 합격해서 다니고 있다가 이게 적발이 된 거예요. 야 이용훈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헛똑똑 하셨는데 진짜 최종 합격하는 공부 되게 잘한 거거든. 그러니까요. 예? 이 어려운 한국은행만 해서 그냥 했으면 그냥 잘 다니고 있는 거고 형도 다른데 좋은 직장 잘 다니면 되는 건데 이 굳이 하나 걸쳐놓는다고. 말도 안 스스로에 되는- 대한 믿음이 없었나 봐요. 나 이제 하나만 딱 파가지고 된다는 거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홍병구님께서 크크 쌍둥이들은 이런 꼼수가 부릴 수 있겠구나. 이야 사실은 제 주변에도 쌍둥이가 하나 있어서 쌍둥이들이 부릴 꼼수에 대한 여러 에피소드가 있으나 백변호사는 뭐 누구 얘기하는지 알 거야 아마. 누구? 누구, 있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얘기해요. 예, 말씀드릴 수는 없네. 비방용이요. 뭐 공소시효 지났을 거 아니에요. 비방용에 비방용. 비방용. 자, 어쨌든 그러면 나 이거 여기는 근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한국은행이나 금감원에서 체크 못했어? 이런 얘기.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근데 쉽지 그거 않죠. 어렵죠. 사실 맘먹고 하려고 하면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기보다는 네. 이 사람들이 맘먹고 작정하면 사실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족이나 맞아. 절친 아니고서는 처음 보는 사람은 헷갈리거든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이상한 예를 들은 바람에 쟤를 저 백성 변호사분들 자꾸 쟤라고 그래요 자꾸. 두 개로 보여요. 두 개로 보여? 근데 이게 필적 확인 절차라는 게 있긴 하답니다. 아 맞아. 네. 그거 있어. 저 요새 수시에 수능에도 있고 예전에 사법시험 볼 때도 뭐 있었잖아요. 쓰는 그러니까 거. 지원을 하고 나서 지원서에 냈던 서류하고 1차 시험을 비교하고 2차 시험 답안지도 비교하고 최종 면접 때도 비교를 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의 부정을 저지르는 시도가 있긴 있나 봐요. 많이 대리시험? 있나 봐요. 하지만 쌍둥이가 이러리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면접장 들어와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니, 것처럼 면접장 필적이 안 나와. 동생이 한국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본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 금융감독원 1차 시험만 형이 봤다 뿐이지.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아예 걸릴 일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양변 이거 어떤 처벌 받아요, 쌍둥이? 일단 대리 시험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나 뭐 면허증 이런 거 신분증을 위조했다고 하면요 형법 제 225조의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네. 주민등록증을 시험 감독관에게 보여줬다면 주민등록법 37조 8호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위조한 게 아니고 형이 그냥 동생 신분증 챙겨가가지고 동생인 척 신분증을 보여줬다면 형법 230조의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문서 위조죄는요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 중범죄고 네. 벌금형이 없어요. 벌금형이 없다. 그렇죠. 집행유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아마 큰 문제가 네, 될 거야. 아마.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리시험 적발했을 때에는 사실 내가 시험 볼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마음대로 시험장에 들어간 거잖아요. 주거침입. 그래서 네 주거침입죄까지도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최종 합격 된 거죠. 그렇죠. 아니 한국으로 다니고 있다니까요. 다니고 한국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한국은행도 한국은행 법이 있다고요. 아, 근데 그렇죠. 그 네, 특별 법이 있는 의 직원들은 대부분 이제 신분 규정에 금고 이상의 실형 나오면 당연 퇴직이나 그렇죠. 자격이 못 다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 농협도 마찬가지 다 그래. 공공기관들 형사처벌은 그렇지. 대부분 공무원 규정을 그렇죠. 준용하기 네. 때문에 5년 정도 시험도 다시 재응시도 못.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게 벌금형으로 끊어지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네. 앞서 벌금형하고 공문서 부정에서 실형만 있다. 공문서 위조보다는 아마 여기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가능성이 매우 부정행사죄 높고요. 네. 하나는 그러면- 주민등록증 들고 하나는 면허증 들고 왔다. 그렇지.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벌금형으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끊어지지 못하면 한국은행 다니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너무 안- 아직 제가 한국은행법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특별 공사들 같은 거 다 대부분 다 이거 그렇거든. 황당하게 지금 이 동생도 그렇고 형도 대리 시험을 봐준 형도 이거 어차피 둘 다 업무방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업무방해도 되니까 이게 잘못하면 두 형제가 둘 다 직장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백 변호사 얘기한 게 뭐냐면 동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생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형하고 짜고 그런 거잖아요. 공모했죠. 공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금융감독원 부정행위도 동생 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럼 거예요. 아예 제가 말한 신분 규정을 떠나서 응시 자체에서 범죄가 있었다고 하면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예 힘들어요. 원시적 무효가 돼버릴 수도 있겠구나. 뭐 나중에 신분 규정 다 떠나서 알겠습니다. 조땡땡님 이거 성함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쌍둥이 친구는 조땡땡님이에요. 제가 아는 쌍둥이 친구는 면허 필기 계속 떨어지니까 대신해줘요. 운전면허 필기. 아이고. 이거 이런 일이 이것도 사실 공직방이에요. 공무집행방이에요. 당연하지. 심각한 범죄예요. 범죄지 이거. 범죄.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제 이거 얼마 전에 좀 되게 좀 네. 그 뉴스에 크게 보도됐었고 제가 요거 기사를 보면서 법조계 엄청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류분 관련된 건데 이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유류분 제도가 뭔지 저 백변 이게 일단- 왜 헌지에 지금 올라가 있는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사망을 하면서 뭐 첫째 아들이 있다. 들어도 뭐단 예를 들어. 알았어. 뭐 A라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나는 장남이 제일 좋아. 어. 장남한테 내 전재산 몰빵 다 줬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유언으로? 둘째, 셋째. 그럼 나는 뭐지? 옛날에는 근데 또 장자 우선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딸들 안 주고 네, 그렇지. 아들한테만 주고 막. 그러니까 나머지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너무 허탈한 상황도 되니 네. 그래도 최소한의 상속분은 보장해 주자.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 같은 경우는 원래 본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반, 또 부모나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3분의 1은 아무리 다른 사람 다 줘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언보다 유류분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하는 사람의 본인의 개인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견 제도상 취지가 나쁘지 않으니.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에서 그렇지. 큰 아들 다 주고 그런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게. 딸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 이거 굉장히 이 여성 지위 향상에 그렇죠. 현격한 공을 세운 제도인 거 봤거든. 그런데 근데 이제, 왜 지금 문제가 생겨?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뭐 거의 척지고 부모랑 계속 살아왔던 자녀도 유언을 통해서 다른 자녀들한테 재산을 다 줬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내 거 내놔. 이제 그러니까 불효자. 또 하나는 교류가 끊겼던 부모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요. 뭐 이- 구하라 씨. 이게 그런 상황 자 같은 구하라 경우는. 씨는 어떤 케이스예요, 그럼?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본인 상속분을 그 엄마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유언이 아니니까. 이거는 유류분하고 좀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뭐 사전에 생전에 증여를 해도 나중에 상속재산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갑자기 나타난 가족이 내 유류분 내놔하면서 찾아가니까 이제 세상도 변했고 옛날처럼 무조건 첫째만 다 주고 아들만 다 주고 하는 세상이 변했으니까 이제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불효자나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가족이 나타나서 갑자기 본인의 상속분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유언석이 제기가 된 건데 이미 지금 2010년하고 2013년에 합헌 결정이 한번 내려졌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다시 한번 이게 심판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양변 이거를 위헌이다. 유류분제도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뭐예요? 유연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도입된 취지가 그 출가 외인이었던 그 딸을 보호하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의 재분배 어떤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사회적 흐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서 원래는 그 상속인이
그 상속을 받을 때 연령이 되게 어렸는데 가면 갈수록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를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이 됨에 있어서 상속인이 기여하는 바가 또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시대의 변화의 흐름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그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리인의 법무부는 여전히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 그렇죠. 왜냐하면 최소한 이런 장치라도 있어야 가족들끼리 좀 덜 싸우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상속 분제. 예, 만약에 이거를 그냥 유언대로 뭐 장남이 됐든 장녀가 됐든 막내 아들이 됐든 원한 쪽만 주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은 나머지 형제들끼리 정말 우리 그러잖아요. 상가에서 싸움 난다고 그런 일이 너무 심해지지 않겠냐라는 거고 또 요즘 뭐 지금 아까는 이제 그 양 변호사는 이거 이제 성년이 돼서 배분받기 때문에 이제는 상속재산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아니 요즘 조성장 시대라 청년들 물려받을 것도 없는데 아니 청년들은 실업도 높고 청년들이 지금 자산을 크게 모으기 어렵지 않느냐 그럼 물려받을 거라도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또 법무부는 받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게 유류분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상속 결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상속.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소위 뭐 구하라시전 친모처럼 아예 돌보지 않다 갑자기 나타나서 내 상속 내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네. 언제 나왔었냐면 이 보도된 게 예전에 참 아픈 게 세월호 사건 때. 네, 네. 맞아요.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 이러면 이제 어쨌든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걸 막 2년 집 끊었던 나간 지금 엄마가 나서 그러니까 네. 키워준 할머니가 계신데 사실 이렇게 키워준 그렇지. 할머니가 가지시는 게 인지상정 같은데 집 나가서 애 버리고 나갔던 엄마가 20년 만에 20년 아니 10몇 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 엄마가 우선 상속인이니까 그렇죠. 그 싹 보상금 그러니까 다 이게 가져가고 이런 그래서 일들이 있었잖아. 유류분하고 그거하고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얘기 나오는 좀 전에 테디가 얘기한 거하고 제가 얘기한 구하라 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 결격 문제거든요. 아예 상속인 자격 자체. 네, 그게 이제 상속인 자격이 뭐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자나 뭐 이런 것들 몇 개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 장기간 부양을 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많이 했는데 왜 못 바뀔까요? 이걸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지.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뭐 10년 이렇게 할 동안 수도 없고. 10년간 연락을 끊은 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분양하지 않은 부모 이것도 그러면 그거 맨날 소송해요. 그렇지. 그 기여분 같은 걸 이용을 해서라도 이걸 좀 바꾸자라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있는데 유류분은 기여분 가지고 많이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여를 가지고 따지는 것도 기여라는 것도 얼마만큼 기여했을 때 부모를 봉양했을 때 할 거냐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근데 저는 가족법 전반이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5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어떤 시대 상황이랑 진짜 안 맞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50년대 만들어지고 90년대 초에 한번 엄청난 개정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뭐 유류분대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획기적인 변화 새로 쓰다시피 했는데 그로부터 또 30년 지났어요. 한 세대가 바뀐 네,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우리 1인 가족도 많아지고 가족 형태도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족법 문제를 뭐 이혼부터 상속부터 다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기도 하는데 그건 뭐 저희가 할 일들은 아니고 때가 됐다라고 의원님들께 얘기하는 거죠. 때가 됐다.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요즘 너무 바빠요. 뭐 코인 네. 때문에도 그렇고 막 어. 너무 바빠서. 의원님들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 일단 다음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없어. 예, 그래서 아유. 쉽진 않을 것 같다. 아, 자, 양 변호사의 한숨을 마지막으로 자, 3번 시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집에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요. 아니요. 양 변호사는 항상 좋아하지만 최고의 시그니처 이거 진짜 최고의 시그니처 그렇죠. 코너다. 쌀롱수 씨.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우리 새로 오신 양변. 네, 이게 처음 보죠 이 코너. 유튜브로 미리 보고 왔습니다. 유튜브로요. 네. 라이브로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어허. 들으면 기절해요. 기절해. 예? 아 존경해. 그렇지 예. 않고요. 오늘 무슨 그림? 한스 홀바인이라는 영국의 궁정화가로 활동을 했던 원래 스위스 출신 화가인데 예, 대사들이란 그림이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 코너 시작했을 때 초기에 했었어야 그치? 될 그림이에요, 사실은. 안 했대, 안 했대. 했다는 줄 알지, 지금. 아 맞아 기억나 이러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워낙 이렇게 그림과 뭐 이야기가 얽힌 프로그램 이런 데서는 네. 너무 많이 소개되는 그림이라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너무 흔한 그림이라서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이게 놓쳐버린 그림인데 그냥 다시가 아니라 처음으로 들고 왔고요. 이게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왜 대사들이라고 했냐면 그 유명한 영국의 헨리 8세. 네. 헨리 8세. 그러니까 재혼하려고 이혼하기 위해서
그 종교를 버린 국왕이지 않습니까? 자기 종교만 버린 게 아니라 나라의 종교를 바꿔버렸던 거죠. 그리고 6번 결혼을 했고 그 중에 배우자 2명은 참수형을 했던 그리고 뭐 하여튼 희대의 영국의 그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긴 한데 영국에서 영국판 사극으로 제일 많이 만드는 게 뭐 영화로도 드라마도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넷플릭스에도 뭐 지금도 연산군 있어요. 마냥. 엠블린가 헨리 네, 천일의 앤 뭐 이런. 천일의 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로마 교황청에서 아니 지금 가뜩이나 신교 구교 갈등도 있는 상황인데 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걸 좀 해결을 좀 해보자라고 그래서 대사들을 보낸 거예요 영국에.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로마의 주교고 한 사람은 이제 프랑스 대사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영국으로? 그거를 우리로 치면 이제 정상회담 같은 것이 열리기 때문에 이 궁정화가가 그 초상화를 기념품으로 남긴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왜 화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워낙 한스 홀바인이 뛰어난 초상화가였고 지금으로 치면은 사실 그 사관 기록자 같은 역할이었어요. 단순히 얼굴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복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여기 보면 막 카페트 문양 같은 건 확대해서 봐도 이걸 손으로 그렸단 말이야 싶을 정도의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또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물건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초상화인데 특이하게 그 테이블의 가운데 놓여 있죠. 그리고 거기에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의 이기를 자랑하는 것들, 뭐 천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컴파스, 지구본 이런 것들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을 여기다 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 대사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어리죠. 예, 어려요. 저기 보면 손에 또 이 화가가 꼼꼼하게 손에 들고 있는 단검과 그리고 주교가 기대고 있는 책에 이 대사들의 나이를 적어놨어요. 29, 25입니다. 그래서 그때 29이면은 뭐 중년일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랑 비슷해 우리랑. 어쨌든 그 나이에 저만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특이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보면 류트라고 하는 악기도 있는데 줄도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화가가 좀 이런 이 시대를 이끌어간 지금 잘 나가는 어르신들께서 지금의 어지러운 상황을 좀 극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라고 해석도 하는데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해진 이유는 사실 그 그림 아랫부분에 보면 이 뭔가 기울어진 동그라미 물체가 보이죠? 약간 거울같이 생겼네. 예, 저게 해골이에요. 정확히 양나래 변호사님이 맞히는데 우리보다 똑똑해. 아세요 이 그림? 네, 본 적 있습니다. 본 적이 네.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없어. 오, 새로운 강자의 등장. 강자. 이제 저 그림이 그려있는 미술관에 가면 오른쪽으로 2m쯤 떨어진 데 빨간 점이 찍혀 있어요. 그 각도에서 저 그림 보면 저게 동그란 해골로 보입니다. 저기 잠깐만. 외상 이거 그냥 평면 그림이잖아요. 2D잖아. 예. 3D가 아니잖아. 근데 옆에도 그렇죠. 보여. 예, 2m 그게 외상 기법이라고 해서 일부러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이게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2D 시대에 3D 기법을 쓴 거네. 네, 맞습니다. 그게 동양화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불화 같은 데 그런 것들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요? 부처님이 직접 보는 것처럼. 저걸 들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지만 이 항상 메멘토 모리 죽음은 그대 곁에 있을 수 있다. 잊지 마라. 겸손해져라라는 그런 글을 남긴 거고 오늘 라더견 주가 조작도 그렇고 두 명의 쌍둥이 헛똑똑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잘 나간다고 했을 때도 항상 저 모습을 잊지 말아라 달라는 의미에서 꼽은 거고요. 이 그림 관련해서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정도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양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